경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 또는 네. 구상하시기도 바쁠 텐데 네. 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기도의 슬로건은 경제 쪽입니까? 복지 쪽입니까? 뭘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되는데요. 네. 경기도가 이제 그 PRDP로는 그 국내 1위이긴 해요. 네. 그런데 31개 시군의 격차가 꽤 큽니다. 그렇죠. 네, 1위는 한 1억 천 정도 되는데 예. 31위 정도 되면은 1,000만 원대입니다. 아, 10배 차이가 나는 너무 거예요. 크네요. 너무 크죠, 네. 격차가.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 접근이 꼭 필요해서 저는 그래서 이제 산업군들을 경기도 전역에 잘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산업군들을 저희가 이제 납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유치를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스킴이 제대로 짜 있지 않습니다. 예. 고도 제한이 걸린 곳은 사실 평수를 넓게 줘야 되겠고, 예. 농적률도 크게 줘야 되겠죠. 예. 개발 방식도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킴들을 경기도 전역의 31개 시군에 맞게 짜주는 것이 우선 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산업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지를 이제 네. 고민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설계를 한쪽으로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는 이제 뭐 피지컬 AI부터 시작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있던 직업군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디졸브 기간을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네. 있다. 그래서 이 복지 부분에 대한 설계도 역시 같이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 구조 바뀌는 것과 맞물려서 복지를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저희 학계에서는 중론인데 네. 딱 그걸 같이 연동해서 고민을 하시는군요. 네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네. 제가 경기 북부 지역 중에서 한 두세 곳을 최근에 네.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너무나도 마음 아프게 거기 계신 분들도 이미 나이대가 굉장히 고령화되셨더라고요. 네. 어디를 가셨길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동두천하고요. 네, 네네네. 그쪽 아주 그 연천인가요? 네네네. 그 연천. 한참, 위로 갔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어떤 마음도 일부 생기는 모습을 좀 봤냐 하면 우리 동두천의 발전, 연천의 발전, 우리 미래를 위한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울부짖음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일부는 이제 와서 내가 자포자기하셨군요. 그러면서 노인 복지, 노인 관련한 마지막 그 쾌적한 어떤 환경 조성 네. 여기에 조금씩 더 관심이 커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내에서 네. 저희가 은퇴자 마을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은퇴자 마을은 일단 부지가 싼 곳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선 그런 곳에 조성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맞아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은퇴자 마을을 조성을 하고, 아. 그 은퇴자 마을은 일종의 실버타운과 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자기들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병원이 그 분들의 밀착 케어라는 건강들을 밀착 케어하는 거죠. 그런 이제 은퇴자 마을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뭐 연천이나 동두천, 그리고 고령화되는 곳들, 이제 지가가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네. 곳들은 충분히 좀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렇네요. 사업입니다. 그쪽 지역은 현지에 계신 분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정주 여건이 마련된 곳을 찾아가겠다는 분들도 네.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동두천 전체 부지의 43%, 네. 42%가 군부대 공여지예요, 공여지. 네. 근데 공여지는 잘 아시겠지만 미군 부대 나가라. 국가가 지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발이나 대책은 지자체에게 맡겨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개발하면 우리가 얼마 지원해주고, 이렇게 개발하면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 이 공여지 개발은 국가가 지휘를 한 만큼 국가가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개입해서 개발을 하고 다음 먹거리를 찾아줄 때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 산업의 리밸런싱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거를 이제 저희는 P10 판교 10개 만들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 이제 5+5로 갑니다. 네. 5는 기존에 있는 그 경기도 내 5개 3기 신도시. 네. 3기 신도시는 뭐 이제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30분 권역 내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네. 자족 기능을 가진 도시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선교통, 후입주, 네. 광역교통 대책이 다 서 있고, 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족 용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경기도형 스킴을 예. 정부하고 함께 짜고 이곳에 산업들을 유치해서 5곳에 균등하게 저희가 산업군을 유치해 보면 뭐 전반적인 이제 그 균형 발전 밸런스 맞추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나머지 5개는 개발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식으로 네. 택지를 먼저 매입을 합니다. 예. 택지 매입, 경기도에서요. 그렇죠. 예. 경기도에 택지 매입을 하고 택지가 매입이 된 가운데 그 택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 5개 판교를 네. 지어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이것들을 GTX 링 경기도형 네. GTX로 묶어서 음. 상호간에 묶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광역교통 대책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교통망과 연계해서 서울과 경기도 전역을 30분 권역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경제성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대심화된 그 물류망을 같이 네. 뚫어주는 거예요. 예. 뚫을 때 그러면 캡슐형으로 돼 있는 물류형 열차들이 있거든요. 네. 그 물류형 열차들과 같이 지하화 시켜주면은 경기도 전체의 물류망과 예. 수도권 내 물류망과 네. 그리고 경기도 내 GTX를 네. 같이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설계하고 진행할 때 비용도 적게 듭니다. 저희가 10개 판교 만드는 걸 기준으로 해서 네. 이 GTX 링을 구상했을 때 저희가 이제 추계를 해보니까 네. 대략 한 9조 4천 네. 그리고 이 물류망을 같이 깔게 되면 예. 2조 한 8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3조 내에서 이 전체적인 계획들을 세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네.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경기도 꼭 도민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게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의 주력 산업이 뭐가 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정부가 먼저 터전을 그려줬던 부분이 주력 산업으로 발돋움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주력 플레이어들이 활동하고 있는 터전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전략이 무엇인지는 국가 경제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또 하나만 네네. 더 질문 드리면요. 경기도가 AI 네. 준비 안 하면 우리나라 AI 퇴보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은 데이터 네. 센터 하나 지을 땅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AI에 대한 경기도의 전략 어떻게 수립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국가 전략 사업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이 알죠. 지금 예. 준비가 되어 있고 6개 팹이 들어갑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한 개 팹에 보통 한 15,00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6개 팹은 사실 이제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략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는 시기가 될수록 네. 이 준비 단계는 이렇게 산단들을 구성을 하지만 네. 결국에는 또 인재 문제에 그렇죠.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수도권 내에서는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학과들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고 네. 재교육을 통해서 그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해야죠. 기술적 기반이 되는 것들도 준비를 하지만 네. 이 기술적 기반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육성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여기서 사람 육성을 하기 위해서 또 보관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이제 반도체 융합대학 같은 것들이나 융합대학은 정규 과정들을 두고 네. 저녁에는 이제 재교육 과정들을 둬서 이곳을 통해서 이곳에 이제 투입돼야 되는 인력들을 네. 좀 육성을 해내고 또 투입될 사람들을 재교육시키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 개 팹에 근 15,000명 정도 근무하고 전문 인력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즘 반도체 분야 종사자들 보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더 증설하고 늘리고 싶은데도 네.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수도권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력이 필요한 곳에 예. 산업이 가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이 가지 않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면 그런 걸 만들어봐야 소용은 없죠. 소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볼 때는 광역단체 간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하고 함께 네. 장기 플랜을 이제는 좀 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P10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네네. 그게 우리 의원님 자체적인 공약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이름 멋진데요. 네. 네. 판교 10개 만들기. 판교 10개 만들기. 네.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를 10개 경기도 찾아주겠다 이런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 수도권은 R&D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사천에서는
뭐 미사일이나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지만 예. 그에 대한 인재 육성과 그에 대한 뭐 소부장 R&D 이런 것들은 수도권에서 하는 게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의 좀 재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일부 통계 찾아봤더니요. 서울과 수도권 이런 단일 지역에 이렇게 많은 대학이 몰려 있는 사례는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등교육기관이 많은 곳을 어떻게든 진흥하고 육성해서 다음 먹거리를 찾는데 기여하고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재취업이나 재창업의 기회의 장도 네.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 네. 또는 지자체가 보장해 주는 것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들 많이 하시지만 스타트업들이 엔젤머니 받고 시리즈 A, B 이렇게 해서 상장을 넘어가는데 그 상장 비율도 많지 않고 예. 뭐 유니콘이 되는 비율이 많지 않죠. 두 번째는 대개 이제 GP사인 그 벤처 캐피탈에서 모태 펀드를 가져다 LP 사이드인 모태 펀드를 가져다가 투자를 하는데 네. 바이백 옵션을 너무 세게 걸고 지분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실패할 수 있는 권리를 네.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의 투자를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 또 스타트업 대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경기도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전반적인 스타트업을 진흥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도 많으실 것 같고요. 저는 가게 차린다도 다 스타트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자기 인생 걸고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 분들 소상공인 진흥까지 아울러서 경기도에서 또 고민하는 대책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결국에 그분들의 실패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예. 진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물리적 거리들도 좀 가까워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행정 종합 복지 캠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즉 청을 예. 경기도 전역에 4군데로 넓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광교에서만 할 수가 없다. 예. 뭐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서만 할 수가 없다. 전역에 4군데로 늘려서 이곳을 통해서 권한을 완전히 위임을 해주고 예. 그곳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구조적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청과 거리, 물리적인 거리가요. 실제 지원 간의 거리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서류 들고 몇 시간을 뛰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KTX 타고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먼 지자체가 있어요. 경기도 그럼요. 내에서.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국으로 우리가 경기도를 육성하고 만들어 갈 때 또 기대하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유권자 스타일로 저 질문을 드리는 것 네, 같은데 바로 또 부동산 문제인데요.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경기도에 서울의 최상급지 같은 곳들이 많이 생기면 굳이 서울로 달려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뭔가 경기도의 어떤 특정 지역들을 허브로 해서 명품 지역 이런 것들을 만든 그런 육성 계획도 좀 있으실까요? 이제 주택 정책들을 경기도만의 주택 정책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네.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애정이 있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상 경기도로 이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사는 것보다 이 정도 비용이면 경기도에서 더 넓게 살 수 있고 그렇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집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 자산의 70%가 사실 부동산인데 이 비율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본 비율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싱가포르에 제가 잠깐 주택 정책을 네. 공부했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하우징 팔리시라고 하는 주택 정책 앞에 affordable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예. 그걸 정부가 같이 은행과 함께 설계를 해줘요. 당신은 방 3개짜리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당신의 금융 자산 그 수준으로 봤을 때 네. 향후 갚아 나갈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 정도가 당신에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지분형 아파트들을 조금 늘려야 된다. 음. 조합형 아파트를 좀 늘려야 된다. 내 자산이 전체의 한 20%밖에 안 된다. 네. 주택에. 뭐 20%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음. 나머지는 이자를 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분을 좀 더 넓히고 싶다. 여유가 될 때 지분을 넓히고 청산하고 나오면 지분 비율대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 이거를 이제 첫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3자녀 이상 주택이라든지 신혼 또는 이제 청년까지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네.
확대를 해서 가장 첫 자산을 마련하는 주택을 마련하는 그 시기에 국가가 도움 줄 수 있는 것, 당신에게 어포더블 네. 맞는 지분형 아파트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아파트들을 너무 외곽에 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또 되도록이면은 전체 비율 중에서 개발 비율 중에서 그 아파트들을 그 교통망 있는 쪽에 네. 배치를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경기도형 주택 정책이 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주택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과 문제점 중에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어떻게 보면 답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면도 일부는 분명히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도권 공급 대책의 그 양만 보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경기도지사님이 어떤 마스터 플랜과 주택 정책을 하느냐가 사실 저희 같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긴 하거든요. 네. 말씀 주셨던 지분형이라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의 주택 수요가 있는 곳은 경기도의 남동부 쪽이 수요가 많긴 그렇죠. 하지만 네. 또 그동안 경기도의 발전을 목매고 기다리고 있는 분들,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가 네. 아니면 그 경기 남 서부 쪽에 있는 이쪽 지역은 우리도 뭔가 수요만 생각할 게 아니라 미래 청사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선 이제 기존에 잡혀 있는 3기 신도시 네. 이 자족용지를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이제 숙제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자족용지가 설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굴뚝 공장 있던 시절에 공업용지 물량이 없으면 조성 원가에도 택지를 공급할 수가 없어요, 기업들에게. 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베네핏이 없는 거죠. 예. 저는 이 자족용지를 빨리 국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뭐 특별법이 됐든 뭐가 됐든 기업들을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게 하나 필요하다. 네. 전체 이제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없다면. 네. 두 번째는 언젠가는 충청과 강원과 빅딜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일까요? 예를 들어 전력이 있는 곳엔 전력이 있는 산업을 내려주되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우린 R&D 쪽으로 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빅딜을 좀 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군사 규제라든지 아니면 최전방에 있는 곳들의 이제 규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안보 상황들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겠죠.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양시가 제가 볼 땐 바로 서울 옆이잖아요. 예. 그런데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항공대학교 앞쪽이나 예. 43m 정도 고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11항공단 헬리콥터 형태, 그러니까 수평익을 수직익으로만 바꿔도 그 수직익의 2km 반경만 고도 제한이 걸리고 나머지가 다 풀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공급량들을 늘릴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더 취할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는 LH가 이거를 뭐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쪽으로 태워서 네. 더 좀 원활하게 갈 수 네.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저는 북부에 대해서는 조금 광역 간 큰 딜과 그 딜을 통해서 첫 번째 수도권 규제를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진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을 네. 해결할 수 있는 묘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쭉 말씀 나누면서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경기도 도정에는 또 어떤 생각을 네. 가지고 계신지 쭉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 네.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이제 이란과 미국 간의 이 전쟁 상황들을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라서 벌어진 문제가 네. 있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호르무즈 해협 네. 이 문제는 대단히 그 좀 심각하게 저희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 해협 자체가 그 폭이 한 40km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가 뭐 막히거나 또 우회 항로를 좀 찾아야 되거나 하는 당장의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에 핵심 변수는 향후에 유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20달러를 상회하게 되면 전반적인 세계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네.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질 수 있는 물가 상승 등 많은 이제
그 저희 국민들과 밀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이 상황들을 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민국의 역할도 조금 찾아야 되겠다. 네. 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그 경제는 정오정오라고 우리 오마이TV에서 간간히 하는 이벤트 코너거든요. 네, 처음으로 네. 게스트로 와주신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사실 정치적인 현안 말고 네. 정책적인 걸 여쭤보면 사실 안 오신다는 의원님들도 계시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담이 있으시겠죠. 부담되겠죠. 그럼요. 네. 그리고 괜히 말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요. 제가 네, 그건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와주시고 하나하나 개인 의견들을 이렇게 피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이런 감사를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지금 중요한 또 기간이시니까 아, 네. 개인 홍보할 수 있는 시간 뭐 저희가 한 네. 3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게 주시는데. 아닙니다. 뭐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로서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진짜 경기도민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3살 무렵부터 화성 우정에서 자랐고 또 평택 안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부천 작동과 상동에서 또 신혼 생활을 보내고 또 파주를 거쳐서 현재 고양시에 살고 있는 30년 넘은 경기도민입니다. 와우.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그 박정호 교수님과 말씀 나눴지만 저는 IT 업계 또 금융업계, 문화체육계 그리고 청와대에서 행정을 경험하고 지금 6년차 지도부 생활을 거친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디에 녹여낼 것이냐. 제가 처음 4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 정치를 같이 해봅시다. 수행실장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게 해 주셨던 말이 나는 실용주의자이고 실용주의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가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는 국민들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보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고 보수는 합리성을 갖추고 좌측으로 가서 합리보수가 만나면 이 영역대 교집합이 넓어지면서 국민들에겐 정쟁이 아닌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로 변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주의를 선택을 했고 이제 실용주의가 우리나라의 꽃을 펴야 되는 시대 교체의 시기가 됐습니다. 이 시대 교체를 통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기획을 하고 이것을 지방 정부에서 성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이번 출마를 했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방선거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정책을 마지막 실행하는 마지막 끝단이다. 그래서 정책의 성패는 지자체 수장분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귀한 시간 저보다는 훨씬 더 귀한 시간 가지신 분이 이렇게 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